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톱10에서 절반이 넘는 무려 6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그로부터 약 25년 정도가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탑10은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선두 그룹을 형성한 3개의 회사가 있는데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이죠. 일본은 탑10에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반도체 최강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왜 이렇게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1947년 12월 AT&T의 벨 연구소에서 윌리엄 쇼클리, 윌터 브래튼, 존 바딘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가 최초로 발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죠. 자, 이 세 사람은 트랜지스터라는 당시 최첨단 발명품을 만든 성과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윌리엄 쇼클리는 캘리포니아로 거처를 옮겨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는 걸 설립하는데요. 이게 바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시작입니다. 실리콘밸리는 현재도 반도체 기업과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미국의 1등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설립한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 역시 이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기술의 씨앗은 일본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일본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인 이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냉전 체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일본이 좀 스스로 자립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기술입니다. 미국은 갓 태동한 이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게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재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정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 로열티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쉽고 그리고 달콤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정부의 철저한 보호와 통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년 수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하던 것처럼 일본이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갔죠. 그리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미국을 추월해버린 것이죠. 미국의 자랑 인텔을 밀어내고 일본 기업 3곳이 반도체 순위 1, 2,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 역시 일본이 세계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레이건 대통령은 G5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강제로 플라자 합의를 맺도록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라자 합의로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일본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잃어버린 20년을 돌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나섭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일본 덤핑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자꾸 덤핑을 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미국 언론들도 일본의 이 저가 공세를 경제적 진주만 공습이라면서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일본 기업들을 반덤핑 혐의로 공식 제소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서막에 오른 것이죠. 1986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협정에 의해서 미국은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무려 20%까지 강제로 높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생산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죠. 상당히 강압적이고 말이 안 되는 협정이죠. 당연히 일본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안 지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이 제3국 시장에서도 덤핑을 한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에 들어가게 돼요. 손해배상억을 무려 3억 달러로 상정하고 일본산 컴퓨터나 TV, 각종 전자제품에 대해서 무려 100% 보복 관세를 발표합니다. 거기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마구 걸어대기 시작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이 지불한 특허료만 수천억 엔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1차 협정이 완료되고 1996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됩니다. 무려 10년 이상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 것이죠. 결국 일본은 1996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1997년 인텔은 다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해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 7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 최강조로 성장을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완전히 한국에게 밀리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는 NEC를 비롯해서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파나소닉 이 6개 회사가 반도체 기업 톱10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단 한 개의 회사도 남아있지 않고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가 이름을 바꾼 키옥시아 정도가 10위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일본은 최근에 한국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인재들을 모두 빼앗아가서 일본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 말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게 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